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면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은 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그 단풍잎을 보며 딸 소희가 어렸을 때 함께 공원을 산책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풍경은 늘 그렇게 다정하고 따스했습니다. 적어도 딸이 저를 파리 호텔 로비에 버려두고 도망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딸 소희가 사위 민철과 함께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사위가 즐겨 먹는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희가 환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좋은 소식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파리 여행 보내드리려고 해요.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파리라니, 그 멀고 먼 프랑스 파리 말인가요? 정말이야? 이 나이에 무슨 파리 여행이야 하고 말했는데 사위 민철이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딸과 사위가 이렇게 효심이 깊을 줄이야.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엄마, 파리 5박 6일로 예약했어요.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구경하고 정말 좋을 거예요. 소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고 걱정했더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돼요. 하면서 민철이 웃어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효자, 효부를 두다니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나 싶었지요. 그날부터 여행 준비가 시작됐어요. 소희가 옷도 사다 주고 여행용 가방도 새로 준비해 주더라고요. 엄마, 파리는 추우니까 따뜻한 옷 챙겨요 하면서 말이에요.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 가보는 외국 여행이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먼데 가도 되나? 하고 소희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비행기 안에서도 소희와 민철이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면서 담요도 덮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말이에요. 12시간을 날아서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지요. 아, 정말 프랑스에 온 거구나 하고 감탄했더니 소희가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좋은 게 많아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풍경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기 보이는 게 에펠탑이에요. 민철이 가리켜주는 곳을 보니까 정말로 그 유명한 에펠탑이 서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정말 큰 호텔이더라고요. 로비도 화려하고 천장도 높고 마치 궁전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소희가 말하면서 로비 소파를 가리켰어요. 방도 확인해보고 짐도 올려놓고 해야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철이 덧붙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해. 나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하고 말했어요. 로비가 워낙 멋있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거든요. 소희와 민철이 큰 가방들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머니, 금방 내려올게요. 하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구경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다들 우아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내려오네? 방이 맘에 안 드나? 하고 생각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프런트에 가봤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통했어요.
3시간이 지나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까지 안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4시간째 되었을 때 호텔 직원이 저한테 와서 뭔가 말하더라고요. 영어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행히 한국 관광객이 지나가는 게 보여서 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하고 사위가 방에 올라간 지 4시간이 넘었는데 안 내려와요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호텔 직원한테 물어봐 주더라고요. 잠깐 후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님, 그런데 이상해요. 호텔에서는 오늘 체크인한 한국인이 없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제 딸하고 사위가 체크인하러 올라갔는데 하고 말했는데 그분이 다시 확인해 보더니 정말 없대요. 혹시 다른 호텔 아닌가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그런 일이. 혹시 짐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 봤냐고 물어봐 주세요. 하고 간청했더니 그분이 또 물어보고 와서 1시간 전쯤에 젊은 남녀가 큰 가방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희와 민철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하면서 중얼거렸는데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머나먼 파리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혼자 버려진 거였어요. 한국 관광객분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저를 버렸다니. 평생을 바쳐서 키운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잠을 설쳤어요.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틀째 되는 날, 다행히 그 한국 관광객분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사관에서 나온 분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따님과 사위분이 다른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국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파리에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딸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소희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소희야, 엄마야 하고 말했더니 엄마, 벌써 돌아오셨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벌써 돌아왔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걸 알고 있어 하고 말했더니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있다가 소희가 엄마,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하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급한 일. 무슨 급한 일이 엄마를 외국에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급했단 말이야? 하고 따져 물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으로 파리 여행을 계획한 거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고 물었는데 소희가 엄마, 죄송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로지 복수에만 매달렸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호적에서 내 자식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었죠. 날 버린 자식이 서류상에 나와 같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역겨웠어요. 사실 저도 호적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들을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정정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자식의 이름을 빼달라고 사정사정 애원했지만 막상 가보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에서 이름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네요. 언제적 일이에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아는 걸까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복수의 첫걸음부터 막혀버렸으니 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가요? 허탈함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게 되다니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답답한 마음뿐이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포기란 있을 수 없죠. 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안겨준 그들인데 결코 용서할 순 없어요. 그래서 끝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를 끊을 순 없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이미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돌이켜보면 호적에서 삭제하는 건 어차피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만의 방식으로 가문에서 파문하는 일이었던 셈이에요. 이제 저는 딸을 죽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겠어요. 호적에서 삭제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에요. 가장 단호하고 결연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나갈 참이에요. 내 복수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짓눌러 숨 쉴 수조차 없게 만들 때까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할 때까지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저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죠. 그러다 떠오른 것이 바로 1인 시위였어요. 민철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저의 사연을 알리기로 했어요. 파리 호텔에서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부모 자식 김민철. 이런 제목의 피켓을 들고 민철의 회사 앞에 섰어요. 출근하는 직원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돌리고 확성기로 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회사에 다니는 김민철의 장모예요. 평생을 딸을 위해 헌신하고 뒷바라지했건만 사위는 제 딸과 함께 저를 파리 호텔에 홀로 버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어미를 파리에 버리고 둘이서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놈이 회사에 다니도록 계속 둘 순 없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낯설기도 했지만 할수록 점점 힘이 났어요. 민철의 못된 상황을 알리는 게 통쾌하기까지 했죠. 저의 호소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응원의 말을 건네는 이들의 온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며칠을 그렇게 시위하자 회사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자 할 수 없이 내부 조사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결국 민철은 중징계를 받게 되었죠.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대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 죄값을 치르는 거죠. 민철은 가족을 저버린 페류나로 낙인 찍혔고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민철이 느낄 고통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불행의 폭풍우에 비하면 말이죠.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요. 이 복수가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편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민철 회사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성과를 거두자 저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어요. 바로 사돈댁이에요. 저를 배신한 소희의 친정집이요. 소희와 짜고 절 속여 넘긴 장본인들을 반드시 찾아가 따져야만 했어요. 사돈댁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자 사돈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보시고는 좋아하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죠. 쌓인 말을 쏟아내야 했으니까요. 사돈이 얘기 들으시면 무척 놀라실 거예요. 대개 따님이 우리 민철이랑 나란히 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 인생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면서 파리에 데려갔다가 날 버리고 둘이 행복하게 여행을 즐겼다지 뭡니까? 나를 호텔 로비에 버렸다고요. 그것도 파리 호텔에.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어요.
순식간에 사돈의 낯빛이 변하더니 끝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자기 딸이 그런 폐륜의 소행을 저질렀다는 게 부끄럽고 죄스러웠다는 거죠. 사돈은 제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반드시 큰 벌을 내리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그러곤 사돈은 저처럼 호적에서 딸을 파버리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호적 문제로 크게 상처를 받은 터라 그만 말릴 뻔했죠. 하지만 참고 있다가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호주제 폐지로 더는 그럴 수가 없노라고. 그 말에 사돈은 더 화가 나신 듯했어요. 그래서 대신 딸 내외와 연을 끊겠노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더군요. 즉시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통보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아빠는 너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버러지 같은 자식아. 소희의 애원 섞인 말을 들으시고도 사돈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 거죠. 배신자에겐 벌이 따르는 법. 사돈도 그걸 잘 아셨던 모양이에요. 사돈과의 만남 후 저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이 들더군요. 물론 그들의 처벌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복수의 한 단계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순 없죠.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제 손으로 파멸의 길로 내몰아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만들 거예요. 며느리와 사돈의 전화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소희였어요. 얼굴은 헬쑥한 데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밤새 울어댄 모양이었어요. 엄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소희는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늦었죠. 이미 제 마음의 문은 닫힌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하는 거냐? 늦었다. 날 버릴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매섭게 쏘아붙이며 소희를 밀어냈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었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소희는 계속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모든 변명이 저에겐 그저 실없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나보고 용서하라고? 날 저버리고 떠나간 주제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이 나오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니? 저는 냉랭하게 대꾸했어요. 소희의 눈물 어린 사정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제겐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엄마, 제발요. 저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도 저희를 내치고 갈 데가 없어요. 소희는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죠. 한때 소희를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냈던 제가 우스워지기도 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내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아들 몰래 감춰둔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민철 아직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돈이 남아있을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돈을 들고 멀리 사라지는 거야. 민철 몰래 말이야. 소희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라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을 테죠.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소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엄마, 그건 좀. 소희는 망설이는 듯 더듬거렸어요. 잘 들어. 저는 확고한 어조로 선언하듯 말했죠. 내 말 잘 들어.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돈을 챙겨서 멀리 숨어 살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소희는 한동안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섰어요. 제 눈에는 소희의 눈동자에서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답니다. 그렇게 소희는 눈물을 닦고 제 집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선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에겐 더는 그 눈빛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소희의 방문은 제게 또 다른 복수의 기회를 안겨주었죠. 민철의 돈까지 빼앗아 달아나게 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와 같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할 참이었어요. 물론 소희에게 내준 제안이 인간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까지 저버린 죄값을 받게 하는 거예요. 소희의 방문 이후 민철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마저 떠나버린 거죠. 게다가 통장에 남아있던 돈까지 깡그리 털려버렸으니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민철이 저희 집문 앞에 나타났어요. 남루한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는 민철을 보니 새삼 세월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저에게 그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들어가도 돼요? 힘없는 목소리로 민철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서서 대답했죠. 왜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나드로 나타난 거야? 민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어리석고 못난 사위예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이내 다잡았어요. 지난날의 배신과 상처를 떠올리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철을 노려보며 대답했죠. 이제 와서 내가 매달리는 거 볼 것 같아. 날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어디로 갔던 거야? 어머니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냐? 숨을 몰아쉬며 따져 묻자 민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열심히 일하고 효도할게요. 제발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 번 저버린 인연은 다시 믿을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복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효도를 한다고?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늦었어. 어머니 인생에서 넌 이미 지워졌다. 썩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민철의 절규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무시했죠. 사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원망스럽고 미웠거든요. 그 뒤로 소식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민철을 봤죠. 노숙자가 되어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내쫓은 뒤로 갈 데가 없어 그렇게 된 모양이더군요. 그 꼴을 보니 왠지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사위가 저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죠.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니에요. 충분한 죄값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길에서 노숙하는 민철을 지나칠 때면 제 가슴 한편이 욱신거리긴 했어요.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하는 연민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버러지 같은 자식아. 지금 너의 불행은 모두 너 자신이 초래한 거란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저질러 놓은 행동, 그 씨앗이 뿌려진 순간부터 이런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너는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렸어. 평생을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한 은혜를 모른 채지. 그 큰 죄를 짊어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천만에 그럴 순 없단다. 이 모든 고통과 불행, 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너의 이기심과 망덕이 부른 결과라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그 선택이 되돌아와 너를 옥죄는 거다. 그걸 똑똑히 새겨두렴. 시간이 흘러 노숙자가 된 민철을 한번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철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깨우치게 만들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길거리로 나섰어요. 민철이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민철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에서 풍기는 악취까지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이더군요. 어이,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옛날 생각나니?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말이야. 저는 민철의 어깨를 탁 치며 말을 걸었어요. 민철이 놀라 휙 고개를 돌리니
절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게 가여워. 하지만 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꼴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민철이 저를 불렀어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볼 수 있었죠. 민철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할 것만 같았죠. 이를 악물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디 몇 마디 해봐라. 어머니를 떠나 잘 살겠다고 그랬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걸 똑똑히 새겨두는 게 좋을 거다. 쌀쌀맞은 어조로 쏘아붙이자 놀란 민철이 흠칫 고개를 들었어요. 후들거리는 눈동자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론 죄책감과 후회가 어려있는 듯도 했어요. 볼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걸 보니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동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민철이 변명 한마디 못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땅만 내려다보며 침묵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야속하고 밉더라고요.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달까요. 이제 제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민철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죠. 자격 없어. 너 같은 녀석은 애 용서를 바랄 자격조차 없어. 알아듣겠니? 내가 어떻게 너 같은 페류나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 말을 들은 민철의 눈에서 순식간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텅 빈 눈동자가 이내 눈물로 가득 찼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보기에도 딱한 꼴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소를 지으며 혀를 찼죠. 민철의 눈물 따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위선의 또 다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해. 알아들었어? 냉랭한 어조로 민철에게 일갈했어요. 더는 감정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끊고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저 자식의 곁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민철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절한 곡성이 먹먹한 하늘에 메아리치며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엔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통쾌하고 후련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래, 실컷 울어라.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날 배신한 대가야. 이제야 조금은 내 심정을 알 것 같으냐. 속으로 냉소를 던지며 점점 멀어졌어요. 매섭게 부는 바람에 눈물이 날릴 만도 한데 제 얼굴은 차갑기만 했죠. 미동도 없는 무표정 속에 깊은 혐오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희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희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저는 소희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집 딸이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남편 돈 다 털어가지고는 외국 어디론가 간 모양이에요. 거기서 좋은 일자리 구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른대요. 잘 먹고 잘 살겠지. 시어머니 등쳐먹고 산 여자니까. 동네 이웃들은 수근거렸어요. 저 역시 반신반의했어요. 민철의 돈을 가로챈 소희가 그리 뻔하지는 않을 거라 여겼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의 친구라는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소희 친구의 얼굴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소희 친구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혹시 소희에 대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머님? 소희가 제 친구예요. 소희가 외국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무슨 뜻이에요? 소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다급히 물었어요. 소희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가 나쁜 조직에 걸려들었대요. 지금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팔려서 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소희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소희가 그토록 비참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록 미운 딸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게 팔려서 일한다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리는 말로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몸을 파는 일이라고. 소희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소희가 정말 좋지 않은 길로 전락했다는 것을요. 순간 막막해왔어요. 비록 소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런 비참한 말로에 빠지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소희도 이런 운명을 예상치 못했겠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맙서사. 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저런 신세가 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동정심이 일기 시작했죠. 그렇게 된 지 꽤 됐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 친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소희의 처지가 짐작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소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딸과 함께 나를 저버리고 또다시 내 사위를 저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걸은 대가라고 여겨졌죠. 어머님, 소희를 도와줄 순 없을까요? 이러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소희 친구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속으로는 복잡했지만 쉽게 나서긴 힘들었어요. 아직 용서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사위가 그렇게 된 것도 소희 탓이 컸으니까요. 원한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도와줄 순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인간적으로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 한때 가족이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걸 절감했어요. 소희 친구는 실망한 눈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소희의 처지가 걱정된다며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더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소희 친구를 보내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복수만이 능사일까?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불행해질 뿐 아닐까? 하는 자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내 다잡았어요. 자업자득이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민철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소희는 동남아 어딘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딸과 사위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아픈 상처가 남았지만 그것이 제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 거라 믿었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으로 삼기로 했죠. 무엇보다 전 제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책하고 원망하느라 놓쳤던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딸 생각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제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자고 다짐했죠. 우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즐겼던 독서와 등산을 다시 꺼내들었죠.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산을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삶의 기쁨에 흠뻑 젖어들 수 있었죠. 뜨개질도 배워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선물할 스웨터도 떠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목도리도 만들어봤죠.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경로당 말이에요. 전에는 바빠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싶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낯설어하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천천히 다가가 뵙자 모두 반겨주시더군요. 어르신들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식사 준비며 청소까지 도맡아 했죠.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 이내 경로당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다들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비록 딸은 저를 버렸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하루는 떡국을 끓여서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맛있게 드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나눔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곳에서 전 많이 배웠어요.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법,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까지. 그것이 진정 삶의 의미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죠. 딸 생각이 안 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지가 만든 집 팔자지, 알아서 해야지. 더 이상 딸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매일이 감사하고 기쁜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을 즐겼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었어요. 삶 자체를 만끽하는 여유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민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면도까지 깨끗하게 한 모습이 몰라볼 정도였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시니 어색했어요. 저는 민철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여기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민철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예전과 달라진 게 많았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눈빛도 맑아진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모습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민철이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신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철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빌면서 잠들어요.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민철의 말을 들으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건방지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희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큰일이 났더라고요. 소희 얘기를 꺼내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소희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돈을 모아서라도 소희를 데려올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민철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아내를 구하겠다니. 에이, 소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구하려고 해?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못해줘서 소희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민철이 이렇게 성숙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제 죄를 갚아나갈 거예요. 비록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제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되겠어요. 민철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민철의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소희를 구해내면 저희는 다시 멀리 떠날 거예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가끔은 안부만 여쭐 수 있을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말했어요. 소희를 정말 구해낼 수 있겠니? 네, 제가 반드시 해내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구해낼 거예요. 민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철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더라고요. 가끔 경로당 근처에서 민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6개월 후 민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소희를 구해냈어요. 민철이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옆에는 많이 야윈 모습의 소희가 서 있었어요. 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됐죠. 일어나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저는 소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화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었어요. 엄마, 저는 지옥을 다녀왔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때 비로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소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더 많은 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거예요. 민철이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어요.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 원한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이좋게 지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그렇게 소희와 민철은 고향으로 떠났어요. 가끔 안부 편지가 오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원한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만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가끔 뜨개질로 만든 작품들을 바자회에 내놓기도 해요.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돌이켜보면 그 긴 복수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아요. 소희와 민철도 잘 살고 있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원망에 매달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용서하고 놓아주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정말 자유로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복수보다는 사랑이, 원한보다는 용서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 또 어떤 기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